안녕하세요. 저는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후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렴치한 저희 남편을 제 인생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럼 전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남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어요. 저희 집안은 늘 화목함이 넘치는 다정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도 언젠간 좋은 남자를 만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던 전 20대 중반의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딱 제가 원하던 가정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더라고요. 결혼 후에 저희 부모님을 어찌나 챙기는지 자주 시골에 찾아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살면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애들도 엄청 챙기더라고요.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저희 애들을 목마 태워주고 놀아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휴, 얘들아,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잖니. 아빠가 어제도 많이 놀아주셨으니까 오늘은 아빠 좀 쉴 수 있게 해드리자. 싫어요. 나 우리 아빠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아빠, 얼른 목마 태워주세요. 얼른요. 그래, 여보. 나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도 집에 와서 우리 애들 이렇게 웃는 얼굴만 보면 기운이 펄펄 난다니까. 남편이 애들과 잘 놀아주니까 저희 애들도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주말에도 꼭 애들을 데리고 집 앞 공원이라도 가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오늘은 어디 갈까? 너네 저번에 동물원 가고 싶다고 했지? 오늘 아빠랑 같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볼까? 아싸! 동물원 좋아요. 그럼 가서 기린이랑 원숭이도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대신에 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녀야 된다.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애들을 예뻐하던 저희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 타던 저희 둘째 아들이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기둥 모서리에 크게 찍히는 바람에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다친 저희 아들의 무릎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준수야, 많이 아프니? 이 여린 살이 이렇게 찢어져서 바늘로 꿰맨 걸 보니까 아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야. 여보, 준수 앞에서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엄청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원래 애들은 놀다 보면 여기저기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 나 아까 회사에 있을 때 우리 준수 다쳤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다쳤다길래 그냥 살짝 까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처가 벌어져서 꿰매기까지 할 줄은 몰랐단 말이야. 남편은 요즘 말로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애들을 아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을 많이 믿고 의지했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동네에서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질 테니까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자식 셋 중 제일 저한테 껌딱지였던 저희 막내딸이 학교 끝나고 콩나물 국밥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와서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맨날 조잘조잘 얘기하곤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책 읽는 거 시켰는데 안 틀리고 또박또박 잘 읽는다고 칭찬받았어요. 나 잘했죠? 아유, 그랬어?
역시 우리 지혜가 못하는 게 없네. 누구 딸인지 몰라도 정말 똑똑하다, 똑똑해. 저희 딸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가끔씩 저랑 같이 자고 싶다고 조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예뻐서 딸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워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며 지내다 보니 동네 이웃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특히 주변에서 장사하는 다른 사장님들과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준혁이 엄마, 이거 내가 오늘 장사하면서 점심으로 먹으려고 싸온 비빔밥인데 좀 먹어볼래? 내가 준혁이 엄마랑 좀 나눠 먹으려고 많이 싸왔거든. 어머, 안 그래도 저 요즘에 비빔밥이 땡겼었는데 나눠주시면 저야 좋죠. 그래? 아이, 그럼 미용실 운영하는 재민이 엄마도 불러서 같이 먹을까? 동네에서 장사하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재밌고 좋잖아. 저는 그렇게 동네 야채 가게나 커피숍, 미용실 사장님들과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은 늘 화목하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저희 집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전에는 그렇게 애들을 예뻐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고 최대한 회식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무조건 회식에 가서 늦게 오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애들과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애들 어릴 때 많이 갔으면 됐지. 뭐하러 고등학생, 대학생이나 된 애들 데리고 여행을 다녀? 다 큰 애들이랑은 여행 다니면 안 돼? 우리 지혜가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그냥 1박 2일 정도 잠깐 다녀오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까지 여행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주말에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다면서요. 저희 애들 생일 때도 예전엔 자기가 먼저 케이크를 사와 축하해 주던 사람이 이젠 애들 생일이고 뭐고 그냥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도 이제 다 컸다 보니까 그런 걸로 특별히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막내딸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지혜 좀 있으면 수능인데 나랑 같이 지혜 수능 선물 사러 갈래?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 잘 보라고 갖고 싶은 것 좀 사주자고. 아니, 무슨 선물 하나 사러 가는데도 나랑 같이 가야 돼?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 없이 혼자만 잘 다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나랑 붙어 다니냐고 그러냐고. 참나, 예전엔 내가 혼자 간다고 해도 꼭 따라가던 사람이 요즘엔 도대체 왜 그래? 이제 나랑 같이 다니는 것도 귀찮다 이거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우리 이제 신혼부부도 아닌데 이쯤 됐으면 그냥 웬만한 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물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완전히 반대로 변해버리니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여태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용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준혁이 엄마, 나 다음 달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거든. 마침 미용실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미용실 넘기기로 했어. 그동안 준혁이 엄마랑 동네 언니들이랑 참 친하게 지내서 좋았는데 이제 못 보게 생겨서 너무 아쉽네. 그리고 얼마 후 저보다 1살 어린 여자가 그 미용실을 인수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바뀌었어도
그 미용실이 위치상 제일 편했기 때문에 파마도 할 겸 먼저 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저 앞에서 콩나물 국밥집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있던 사장님 계실 때 머리하러 많이 왔었는데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전에 있던 사장님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자 그 새로운 사장님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금방 그 여자와 친해져서 서로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미용실에 머리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언니,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언니처럼 지금쯤 대학에 보냈겠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 42살에 남편이랑 사별했잖아. 남편과 살면서 애가 안 생겨서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 나이 돼 보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 아유, 상미야. 쓸쓸하게 뭐가 쓸쓸해. 나도 있고 우리 동네 다른 언니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지. 저는 혼자 사는 미용실 사장 상미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더 챙겨줬어요. 저희 국밥집에 국밥을 먹으러 오면 가끔씩 돈을 안 받기도 하고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갈 때마다 과일 하나라도 싸다 줬습니다. 상미야, 이거 너 혼자 있을 때 간식으로 먹으라고 내가 자두 좀 사왔어. 너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허겁지겁 먹느라고 고생하잖아. 어머, 나 자두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처음엔 참 막막했었는데 요즘에 언니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역시 이래서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건가 봐. 하루는 저희 딸이 머리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상민의 미용실에 데려가 염색을 시켜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자 상미가 저희 딸을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어머, 네가 우리 언니 막내딸 지혜니? 역시 우리 언니 닮아서 얼굴이 참 예쁘네. 오늘 아줌마가 염색 예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오랜만에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미용실에서 잘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새로 바뀐 사장님도 실력이 좋던데 말도 되게 상냥하게 하고 엄청 친절하더라고. 앞으로 거기 단골돼야겠어. 그나저나 내가 우리 와이프 저쪽에서 콩나물 국밥집 한다고 하니까 나보고 형부였냐면서 엄청 반가워하더라. 당신 이럴 때 보면 사교성이 참 좋아. 아주 동네 안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러는 당신도 맨날 혼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사교성 좀 길러봐. 회사 생활은 잘하는 사람이 왜 집에만 오면 맨날 혼자 따로 놀려고 그래? 그건 내 마음이지. 예전엔 가족끼리 북적북적하게 같이 다니는 게 좋았는데 이제 나도 나이 먹으니까 시끄럽고 복잡한 건 영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남편은 그 후에도 점점 더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쉬는 날엔 맨날 혼자 1박 2일로 낚시를 하러 가고 등산도 자주 다녔습니다. 전 주말에도 장사를 해야 돼서 어차피 따라갈 수도 없었고 남편이 헛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할 때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자기 전에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 애들 다 시집 장가 가고 나면 이제 우리 둘뿐이잖아. 그때 우리 모은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짓고 사는 거 어때? 난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전원주택에서 개 한 마리 기르면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아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뭐 벌써부터 생각해? 그냥 그때 되면 전원주택이든 뭐든 다 알아서 살고 있겠지. 아니, 아니, 그냥 상상해 보는 것도 안 돼? 꼭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해보고 싶은 거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저는 이런 사소한 얘기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따로 살고 있는 저희 큰아들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준혁아, 너 요즘에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혼자 살면서 맨날 배달 음식 같은 것만 먹는 거 아니지? 혼자 사는데 음식 해 먹기도 좀 불편해서요. 몇 번 재료 사다가 해보긴 했는데 재료도 너무 많이 남고 빨리 못 먹으니까 금방 상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맨날 사 먹기만 하는 거야?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주말에 반찬해서 좀 갖다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거라도 좀 챙겨 먹어라. 사실 저희 둘째 아들도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며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둘한테 겸사겸사 다 반찬을 갖다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반찬을 만든 후 남편한테 주말에 같이 아들들 집에 가자고 했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지. 뭐하러 직접 갖다 줘? 정 가고 싶으면 그냥 당신 혼자 가던가. 난 어차피 오늘 혼자 낚시하러 갈 생각이었단 말이야. 뭐라고? 낚시를 또 가? 아니, 당신 우리 애들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되지도 않어? 아무리 애들이 다 커서 직장인 됐어도 여전히 우리 애들은 애들이잖아. 결국 그때도 저 혼자 아들들 집에 들러 반찬을 갖다 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는 기색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아무래도 이직해야 될까 봐. 지금 회사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에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은데 나보고 명예퇴직을 권하더라고.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계속 다녀봤자 눈치만 받을 것 같고 그냥 지금 회사 그만두고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남편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이직이 잘 되지 않는 건지 실직 기간이 계속 늘어가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막내딸이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집의 애교 덩어리였던 막내딸이 그때쯤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너무 안 좋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입맛이 없다며 밥을 안 먹기 일쑤였어요. 지혜야, 너 요즘에 뭐 안 좋은 일 있니? 요즘에 맨날 밥도 잘 안 먹고 엄마 아빠랑 말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 아,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럼 너 스트레스 풀리게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데이트나 하러 갈래? 엄마가 너 사고 싶은 옷 사줄게. 그리고 갔다가 너 좋아하는 샤브샤브도 먹고 오자. 됐어요. 옷은 이미 많은데 뭐하러 또 사요. 그리고 요새 입맛이 없어서 샤브샤브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그냥 백화점 갈 시간에 집에서 쉴래요. 저는 딸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젠가부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딸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하니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딸한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지혜 너 아빠가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보고도 못 본 척을 해? 너 내가 그렇게 버릇없게 키웠니? 아휴, 알았어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참나. 아, 인사를 할 거면 공손하게 해야지. 표정이 그게 뭐야? 너 아빠 요즘에 회사 안 다닌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저희 딸이 어렸을 때만 해도 남편과 딸이 엄청 친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왼수가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게다가 하루는 남편이 전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길래 제가 아침 일찍부터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딸이 저한테 와서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엄만 콩나물 국밥집에서 맨날 국밥 끓이면서 무슨 집에서까지 해장국을 끓이고 있어요. 술은 아빠가 마셨으니까 이런 건 아빠 보고 좀 알아서 먹으라고 해요. 아유,
엄마가 일찍 일어난 김에 좀 끓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이런 거 안 끓여주면 또 속이 뒤집어진다 어쩐다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끓여주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게 문제죠. 요즘에 고생은 엄마 혼자 다 하는데 아빠는 엄마 생각도 안 한대요? 술을 마셔도 작작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변한 딸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딸을 붙잡고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맨날 엄마 아빠한테 짜증만 내고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너 혹시 이제 졸업할 때가 다 와가니까 취업이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저희 딸은 제가 아무리 꼬치꼬치 캐물어도 왜 그러는 건지 절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딸을 위로하기 위해 졸업 축하 파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을 봐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도 이것저것 만들고선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너 졸업 축하 기념으로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는데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올 거지? 입맛 없어도 오늘만큼은 좀 먹어주라. 엄마, 어떡하죠?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집에 일찍 못 가요. 엄마가 기껏 음식 해줬는데 못 먹어서 죄송해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집에 일찍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싶었는데 내심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에 와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 오늘 우리 지혜 졸업 축하 파티 해주려고 했지. 근데 지혜가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온다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서라도 일단 먹고 있자고. 아유, 대학교 졸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무슨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그래? 하여튼 당신도 자식 사랑이 너무 유별나서 탈이야, 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게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건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지겨워서 그래, 지겨워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 애들도 다 크고 막내인 지혜까지 졸업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니?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갑자기 품 안에서 무슨 서류 하나를 꺼내 저한테 건네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그건 예상치도 못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저한테 주고선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혜도 졸업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졸업하자고. 뭐? 우리 결혼을 졸업하자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얘기야? 그래. 나 솔직히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여태까지 당신과 살면서 안 맞는 것도 많다고 느꼈고, 나한텐 혼자 지내는 게 더 적성에 맞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래도 내가 아빠로서 의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혜 졸업하고 사회 나올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여태까지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 나도 자유를 찾고 내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야.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뜬금없이 무슨 이혼은 이혼이야. 난 원래부터 혼자가 편했던 사람이야.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우리 애들한테 부모 노릇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자. 남편은 저랑 더 대화를 하기도 싫었는지 그 말을 하고선 그냥 혼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허망한 마음에 밥 먹던 걸 치우고 저 혼자 소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딸이 절 보고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야, 네 아빠가 나보고 글쎄 이혼하잔다. 이제 너까지 대학을 졸업시켰으니까 자기 역할은 끝났다면서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겠대. 네 아빠 진짜 제정신 아니지 않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딸이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해줄 게 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니까 그냥 말해야겠어요. 나 사실 3개월 전에 친구랑 같이 백화점 갔다가 뭘 봤는 줄 알아요? 세상에, 아빠가 거기서 어떤 아줌마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게다가 그 아줌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미용실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놀라서 몰래 뒤에 쫓아다녔는데 둘이서 옷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다정한 커플처럼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알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저희 남편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상미랑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엄마랑 아빠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땐 아빠가 금방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나만 입 다물면 다시 아빠가 엄마한테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요즘 하는 거 보면 정신 차리긴커녕 더 밖으로 놔두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 줄 아세요? 맨날 혼자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할 때마다 그 아줌마 만나는 것 같아서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엄마는 아빠한테 해장국이나 끓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느냐고요. 펑펑 우는 제 딸을 보면서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에 치가 떨리더군요. 게다가 그 상대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상미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상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상미는 뻔뻔하게도 절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언니, 머리하러 왔어? 파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게? 아니, 오늘은 머리하러 온 게 아니라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나저나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할 말? 아이, 내가 언니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설마 내가 지난번에 파마해 준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는 상미를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기를 켠 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지금 파마가 문제인 줄 알아? 너 솔직히 말해. 나한테 할 말 없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딸한테서 받아 인쇄해 놓은 사진을 그 여자한테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상미가 화들짝 놀라선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언니, 이 사진을 어떻게... 왜? 이 사진 보니까 이제서야 나한테 할 말이 생각나? 너 이제 나한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어제 내 남편이 나한테 다 이실직고 했거든. 처음엔 너네 미용실에서 머리 몇 번 하다가 친해져서 백화점 한번 같이 간 거라고 하더니 내가 뒷조사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이실직고 했다는 얘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찍어온 사진만 가지고는 불륜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 것 같아 일부러 상미 입으로 불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통했는지 상미가 자기 입으로 술술 불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겨서 그랬어. 아, 그래? 그래서 누가 먼저 꼬셨는데? 네가 꼬셨어? 아니면 내 남편이 꼬셨냐?
네가 여기서 나한테 솔직하게 다 불면 내가 내 남편만 잡아 족치고 넌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얼른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정말 그럴 거야? 알았어. 그럼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 형부가 먼저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 여태까지 언니랑 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다면서 지혜 대학교 졸업만 하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언니도 알잖아. 나 42살의 남편이랑 사별하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 혼자 지내고 있는데 나 진짜 많이 외롭고 쓸쓸했단 말이야. 그런데 형부가 나보고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냐면서 나보고 같이 남은 인생을 살자고 하길래 나도 마음이 혹했었나 봐. 참나, 아무리 그 인간이 그랬어도 그렇지. 그걸 좋다고 받아들여서 만나고 있어? 너 평소에 나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따르더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 이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나 근데 형부랑 그렇게 오래 만난 것도 아니야. 딱 10개월밖에 안 만났단 말이야. 유부남이랑 10개월이나 만난 게 적게 만난 거냐? 그럼 너네 남편 낚시 가고 등산 가고 할 때 매번 같이 따라갔겠네. 어쩐지 툭 하면 1박 2일로 나갔다 오고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더라니. 그게 다 너랑 놀아나느라 그런 거였구만. 맞아. 원래도 형부가 혼자 노는 거 좋아하긴 했지만 나랑 만나고 나서부턴 계속 나랑 같이 다녔어. 나도 언니 속이는 거 미안했는데 형부가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언니. 상미가 모든 걸 다 자기 입으로 불자 저는 휴대폰으로 녹음하던 걸 딱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좋아. 아주 설명 잘했어. 자, 네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그대로 녹음해 놨으니까 이제 발뺌해도 소용없어. 남의 가정 건드렸으니까 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나 해. 뭐, 뭐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용서해 준다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게 어딨어?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했지. 내가 언제 용서해 준다고 했냐? 그리고 너도 내 뒤통수를 그렇게 거하게 쳤으면서 뭘 그렇게 억울한 표정을 짓고 그래? 너 딱 기다려.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네 인생 망할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았어? 언니, 제발 이러지 마. 언니. 저는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 상미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한테도 그 사진을 보여주고선 아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당신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혼하자고 하나 했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상미랑 놀아놨더라. 어쩐지 요즘에 똥마룡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맨날 밖에 나갈 생각만 하더라니. 뭐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당신이란 놈이 처자식 두고 동네 여자랑 바람 피운 게 더 중요하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체질이 맞다고 하던 사람이 박상미 걔랑 새로 살림 차릴 생각이 엄청 설레었나 봐. 그래서 쉬는 날마다 낚시한다 등산한다 핑계대면서 걔랑 돌아다니고 이젠 별 가짜는 이유로 나한테 이혼이나 통보해. 그렇게 이혼하고 나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 어차피 살기 싫은데 뭐하러 이혼 절차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방에서 진가방을 하나 가져와 남편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남편을 우습게 봐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진가방을 던져?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눈이 있으면 상미를 좀 봐. 당신이랑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얼마나 말투도 상냥하고 여성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집구석에 있는 당신 같은 억척스러운 아줌마 대신 그런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왜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우리 애들 키우고 우리 살림에 보탬되고 싶어서 콩나물 국밥집 운영하면서 열심히 산 거잖아. 그런데 그 세월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젠 얼굴도 곱상하고 말도 살랑살랑하게 하는 그런 여자가 좋다 이거야? 그래. 그럼 어디 나가서 박상미 걔랑 살아봐. 내가 언제 말렸어?
당장 짐 싸서 그냥 나가라니까.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저희 딸이 큰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악을 쓰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두고 미용실 아줌마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나 어렸을 땐 그렇게 엄마랑 알콩달콩 잘 지내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냐고요. 지혜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른들도 다 자기 사생활이 있는 거야. 넌 다 큰 애가 겨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자식이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에요? 아빤 그런 더러운 것도 사생활이라고 부르나 보죠?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 바람 피운다고 알려준 거 바로 나예요. 3개월 전에 아빠가 그 아줌마랑 팔짱 끼고 백화점에서 데이트하는 거 다 봤다고요. 난 솔직히 아빠가 잠깐 그런 짓을 했어도 금방 정신 차렸으면 영원히 입 다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빠가 뭘 잘못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엄마한테 이혼하자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이젠 내 아빠라고도 부르기 싫다고요. 뭐야? 너 진짜 버릇없게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한번 이 아빠한테 회초리 맞아볼래? 회초리 들기만 해봐요. 그럼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잘못은 아빠가 했는데 회초리를 맞아도 아빠가 맞아야죠. 안 그래요? 엄마 말대로 엄마랑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짐 싸서 당장 나가요. 나도 아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라고요.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혼자 화를 못 이기고 또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희 딸은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간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에는 저희 딸이 호출한 저희 아들들이 와 있었어요. 남편은 주말 아침이라고 또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저희 아들들한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배신할 수가 있냐고요? 아이, 진짜, 이번엔 또 너희들까지 난리냐? 아주 이 집안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만. 그럼 가족을 배신하고 바람 피운 사람 편을 도대체 누가 들어요? 아버진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우리 엄마를 배신해놓고 뭘 잘했다고 아직도 큰 소리를 치시냐고요? 뭐야?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안 되겠네.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오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물론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잘해주셨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가족들이랑 남남처럼 지낸 것도 오래됐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아버지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섭섭해도 얘기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아버진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미용실 아줌마랑 새로 살림 차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짓은 동네 개들도 안 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애들이 버릇이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솔직히 저희는 아버지 이혼하시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아버지 얼굴 별로 보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우리 엄마랑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엄마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 아줌마랑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소동이 끝나고 남편은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 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하고 끝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들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들이 미용실에 가서 아주 한바탕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맨날 남자 손님들한테 살랑살랑 웃으면서 얘기하더니 이거 완전 상여였구만. 너 같은 건 우리 동네에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우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같은 장사꾼으로서 역겨워 죽겠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아유, 진짜 다들 왜 이래요? 저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상간녀 소송도 당하고 위자료도 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책임이고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어? 너 그동안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한테도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었잖아. 네가 준혁이 엄마를 뒤통수 친 건 우리까지 뒤통수 친 거나 마찬가지야. 너 내가 오늘 그 머리채 다 뽑아버릴 테니까 각오해. 어차피 네 직업이 미용사니까 듬성듬성해진 머리로 예쁘게 파마하고 다니던지. 아, 아이, 제발 그만해요. 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언니들이 미용실에 가서 하도 깽판을 치는 바람에 거기 있던 손님들이 환불을 받고 다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미용실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랑 주변 상인들도 다 나와 구경을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언니들이 맘카페에다가 적나라하게 글을 올려버렸어요. 역시 소문이 무섭다고 미용실 여자가 유부남과 바람 피웠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미용실은 얼마 안 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 여자는 어디 갔는지 아예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전 딸과 둘이 예전처럼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저희 딸은 몇 달 후에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탔다면서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옷 한 벌을 사다 주더라고요. 우와, 역시 우리 엄마가 옷걸이가 좋네. 엄마, 이 옷 엄마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냥 이걸로 해요. 역시 내가 골라준 거라 그런지 엄마한테 딱이라니까요. 아유, 이거 가격대가 꽤 있는데 그냥 저기 있는 2월 상품으로 사주지 그러니 엄마 이렇게 좋은 옷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빚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 받은 돈으로 엄마 사드린다는데 좀 입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맨날 편하게만 입지 마시고 가끔씩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모임도 나가고 그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랑 친한 그 커피숍 아줌마는 옷도 고상하게 입고 다니시던데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이 사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입어봐야지. 아유, 맨날 엄마 품에서 자고 싶다고 징징거리던 그 어린애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내가 요즘 지혜 너만 보면 내가 자식들을 참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렇게 딸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이혼한 지도 6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자기 휴대폰을 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아빠한테 전화 왔어. 그냥 확 차단을 해버려야 되나? 저는 그 말에 딸의 휴대폰을 빼앗아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딸이 네 전화 받기 싫다잖아. 아, 왜 자꾸 싫다는 사람한테 전화질이야? 뭐야? 왜 당신이 전화를 받아? 아휴, 아니, 우리 딸 취직했다길래 궁금해서 전화해봤지. 내가 아빠로서 취업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몇 달 동안 내 문제에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답답한 걸 어떡해? 여보, 나 그냥 다시 아빠 노릇 할 수 있게 해주라. 내가 앞으로는 우리 애들 예전처럼 잘 챙길게. 이제 우리 애들 다 커서 챙길 필요 없다며? 괜히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여자랑 둘이 알콩달콩 살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나랑 이혼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엄청 비굴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자기 미용실까지 망하고 동네에서 쫓겨났다면서 이제 내 얼굴도 보기 싫대. 내가 한땐 그 여자가 살랑거리는 거에 넘어가서 잠깐 미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그 여자 말고 그 여자처럼 살랑거리는 다른 여자 한번 찾아보던가. 나처럼 억척스러운 아주만 싫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그건 내가 그냥 홧김에 얘기한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겠어? 그리고 나 요즘에 너무 쓸쓸하단 말이야. 우리 아들들도 내 연락처를 차단했는지 연락을 아예 안 받아. 당신이 날 받아줘야 우리 애들도 날 용서해주고 받아줄 거 아니야. 나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직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지내고 있는데 너무 쓸쓸해서 죽겠어. 취미 생활도 재미없고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이러다가 그냥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래? 그거 참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결말이네. 나랑 우리 애들 전부 다 너 같은 인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알았어? 그냥 영원히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여보, 여보. 저는 애원하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저희 딸이 바로 휴대폰에서 전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애들이 어렸다면 양육비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겠지만 이젠 저희 애들도 다 커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연락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늙어 죽든 말든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얼마 전엔 제 생일이었어요. 저희 애들이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은 술을 한 잔씩 따라주더니 술잔을 들고 이러더군요. 자, 이제 5식구에서 4식구가 된 우리 가족들, 앞으로 서로 싸우는 일 없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장남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전 예전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 넷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엄마도 그렇죠? 안 그러냐, 얘들아? 아이, 그럼. 나도 지금이 훨씬 좋아. 예전에 맨날 혼자 있고 싶다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고 불편했는데, 뭐 이젠 마음껏 여기저기 놀러 가자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 당연하지. 나도 이제부턴 가족끼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마음대로 얘기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년 여름 휴가 땐 다 같이 휴가 일정 맞춰서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때? 엄마, 엄마도 괜찮죠?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야 당연히 좋지. 생각해보니까 너희 어렸을 때 이후엔 다 같이 여행 간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오면 되겠다. 엄만 그땐 식당 며칠 쉴 테니까 가서 우리끼리 진짜 재밌게 보내고 오자고. 그날 저희 가족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전 남편 한 명이 없어졌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했던 전 남편은 아마 영원히 혼자 쓸쓸하게 지내겠죠. 저희 시부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의지할 가족도 없을 텐데 혼자 그렇게 평생 후회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불륜의 끝에는 언제나 나락밖에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가족들을 배신한 대간 언제나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설렘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본능에 충실하기보단 가족을 생각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본능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콩나물 국밥집을 열심히 운영하면서 열심히 제 노후를 준비할 생각이에요. 언젠가 저희 애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손주들한테도 최대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추운 겨울에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제 사연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말 아시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요.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특히나 이 말은 행동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딱 잘 어울리는 사람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정말 외롭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솔직히 지금은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특별한 추억도 없답니다. 그저 제가 돌 때 찍은 특백사진 하나만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생각만 할 뿐이죠. 전 자라면서 항상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엄마가 절 키우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한다는 걸 알았기에 엄마에겐 티를 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엔 짓궂은 아이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린 적도 있었어요. 야, 너네 아빠 없다며? 우리 아빠는 이번에 출장 가서 내 선물까지 사왔는데 넌 아빠한테 선물도 못 받아봤냐 그럼? 야, 그래서 회용이 너 맨날 혼자 운동장에서 노는 거야? 놀아줄 아빠도 없어서? 와, 불쌍하다 진짜. 야, 나 아빠 없어도 괜찮거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선물 사줘. 아빠 없어도 상관없어. 그땐 친구들이 놀리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 아빤 필요 없다며 소리쳤지만 사실 전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5학년 때 저에게 선물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어머니가 아저씨 한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용아, 인사해. 이분은 앞으로 네 새아버지 되실 분이셔. 엄마랑 아저씨랑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거야. 그 전에 우리 회용이 보고 싶다고 해서 인사하러 오셨어. 반갑다, 회용아. 이 아저씨는 엄마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자, 이거 회용이 좋아하는 장난감 맞지? 아저씨가 점수 좀 따려고 준비해봤는데, 자, 이거 받아.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새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첫인상이 정말 푸근하고 인상도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계부나 계모에 대한 시선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계부나 계모에 관련된 안 좋은 사연들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달랐습니다. 새아버진 진짜 절 너무도 아껴주셨어요. 엄마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와 친해지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았던 일이 바로 쉬는 날 저와 같이 야구를 함께 해주셨던 일이었어요. 회용아, 잘 받아봐. 아저씨가 던진다. 옳지. 이야, 우리 회용이 야구 선수 해도 되겠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진짜요? 저 진짜 잘해요? 아저씨, 감사해요. 이거 야구 배트랑 글러브 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 뭘 이런 거 가지고. 회용아, 아저씨가 다음 쉬는 날엔 야구장에 데리고 가줄게. 우리 같이 야구도 구경하고 신나게 놀자. 알았지? 그때 새아버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챙겨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추억을 쌓아주시면서 잘해주시는 걸 느끼니까 전 이분과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아버지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아버진 그때 족발집을 운영하셨는데 엄마도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족발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여동생, 남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죠. 솔직히 전 동생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찬밥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진 동생들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주말에 저에게 시간을 좀 내라고 하셨어요. 주말이 되자 아버진 절 데리고 둘이서만 어디론가 향하셨습니다. 그때 도착한 곳을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비싼 운동화를 사주시려고 데리고 간 것이었죠. 회용아, 너 저번에 운동화 하나 사야 한다고 했지? 여기서 골라봐라. 이 아버지가 하나 사줄 테니까. 안 그래도 운동화 하나 사줘야지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바빠서 이제 오게 됐구나. 미안하다. 아이,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시장 가서 사주신다고 했는데 저 이런 거 안 신어도 돼요. 에휴, 무슨 애들이 다 이런 거 신는다는데 시장비 운동화 신어서 되겠어? 괜찮아. 아무거나 골라봐. 아버지가 우리 회용이만 특별하게 사주는 거야. 동생들한텐 비밀이다. 알았지? 그날 정말 아버진 브랜드 운동화부터 덤으로 제 옷까지 절 위해 사주셨습니다. 늘 동생들보다 저를 더 먼저 생각하신 아버지에게 전 항상 감사함을 느꼈어요. 아버진 저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기둥이셨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셨지만 친아버지보다 훨씬 더 절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아껴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저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까진 본가가 있는 지방에서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울까지 올라가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용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고선 절 혼내키셨어요. 아이고, 이 자식아,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야? 됐다, 됐어. 아르바이트는 무슨, 너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회사에 가려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사 먹을 때도 많고, 그리고 학비도 제가 보태려고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보탤게요, 아버지. 됐다, 됐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생활비 걱정하지 마라.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아버진 절 누구보다 생각해 주시고 위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전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올라오셔서 제 자취방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꽉꽉 채워주시곤 하셨어요.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살이 빠져 있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면 아버진 바로 가서 제 보약을 지어서 보내주시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도 받게 하시고 절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20대 후반에 전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취업에 성공을 하고 나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사람도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전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죠. 그러다 30대 초반에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2살이 더 어렸어요.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다정다감하고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랍니다. 처갓집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와 처남, 이렇게 4식구였는데 결혼 전에 처갓집에 인사를 갈 때면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첫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정말 반가워하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박회용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난 은희 엄마고 이쪽은 은희 아빠. 아이, 얼른 들어와요. 오늘 은희가 남자친구 소개해 준다고 해서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기보다 우리 은희가 날 닮아 눈이 높구만. 비실비실한 남자친구 데리고 뭐 어쩌나 했었는데 튼튼하니 아주 보기 좋네. 그래, 자네 어디에 다닌다고 했지? 아, 저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증권회사면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우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려볼까 했었는데, 아이, 딱 우리 예비 사위한테 맡기면 되겠네. 첫인사를 할 때부터 장인 장모님은 제게 호의적이셨어요. 아내 밝은 성격이 이런 좋은 가정에서 나온 거구나.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공무원을 은퇴한 상황이었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예전에 옷장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엔 장사를 다 정리하시고 주부로 생활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참 예뻐하셨어요.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아버지와 엄만 아내의 참한 모습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정말 잘 살았어요. 다만 딱 한 명 방해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장모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장모와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결혼 후 2년 터울로 저희는 아들 둘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꾸만 장모는 저에게 무리한 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용돈 타령을 거하게 하셨죠. 아, 자네. 내가 안 그래도 자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 낳고선 정신 없을까봐 내가 말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하는 거야. 우리 딸 시집 가기 전에 매달 나한테 50만 원씩 준 거 아는가? 애 낳았을 땐 들어갈 돈도 좀 있으니 아무 말 안 했지만 이제 내 애도 다 낳았으니까 앞으로는 매달 50만 원씩 주게. 네? 매달 50만 원씩이요? 장모님,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장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거의 절반 이상 60%가량이 대출이었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음에도 용돈을 달라고 하시니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래도 정중하게 얘기를 드렸죠. 장모님, 제가 50만 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버님 연금도 나오시고 하니까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아이, 애들도 둘씩이나 다 낳았으면 됐지. 뭘 얼만큼 자리를 잡아야 준다는 거야?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생각을 해야죠. 공과금이며 지출할 것도 많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정도 지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금까진 나 그냥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50만 원씩 드렸는데 지금은 내 상황이 변했잖아. 나도 이제 한 가정의 엄마인데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건데. 너무 욕심 아니야? 야, 넌 벌써부터 지금 네 서방만 챙기는 거야? 엄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 엄만 아빠 연금도 나오고 거기다가 엄만 왜 일을 안 해? 요즘 엄마 나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자네, 자네가 우리 딸을 조종했나? 자네가 내 딸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거지? 어? 우리 딸이랑 사이 멀어지게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막 조종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상황 잘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아니, 당신 도대체 사위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당신 사위한테 돈 달라고 할 때야? 돈이 필요하면 당신이 가서 일을 해야지. 매번 장모가 부담스러운 욕을 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렇게 제 편을 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장모는 저 때문에 딸이 변한 거라고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부딪힐 때가 있다 보니 나중엔 장모와의 사이도 많이 멀어졌어요.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호통을 치신 적도 있습니다. 처갓집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 평소에도 종종 뵀지만 저희 부모님 댁은 지방에 있으니 1년에 몇 번 찾아뵙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절에 늘 부모님 댁에 먼저 들렸다가 처갓집에 가곤 했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불만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네가 너무하다 싶네. 어떻게 매번 명절 되면 자네 집 먼저 찾아가는가? 처가는 부모도 아니야? 아, 왜 우리 딸은 명절 아침부터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쳐 하는 건가? 다음부턴 우리 처가부터 오던지 하게. 장모님,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도 차로 5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1년에 명절을 제외하면 거의 못 뵙잖아요. 그래도 처가댁은 서울에 있으니 종종 이렇게 만나 뵙고요. 멀리 있어서 먼저 다녀왔던 건데 그게 싫으세요? 싫고 말고 난 이러려고 우리 딸 시집 보낸 거 아닐세. 아, 요즘은 양가 번갈아 가면서 가는 집도 많다더니만 돌아가면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다음 명절부턴 우리 집부터 오게. 그래야 공평하지.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는 장모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나 장인어른께선 그런 장모를 타박하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모의 폐악질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사위들이 무언가를 해준다는 걸 듣고 나선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저에게 무리한 욕을 매번 하셨어요. 다른 사이가 명품을 사줬다고 하던지 뭐 차를 바꿔줬다고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죠. 남들이 자랑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장모는 다른 사위들이 하는 걸 저에게 똑같이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 아내는 중간에서 철저하게 제 편이 되어주면서 장모의 그런 폐악질을 막아주곤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장모가 장인어른은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내는 한 번씩 장인어른에게 장모의 행각을 말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이 크게 화를 내며 중간에서 말려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전 그땐 장모의 그런 행동들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7년을 증권회사 다니다 보니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회사에선 성과가 안 나오니 제 돈으로 메꾸라는 식으로 나왔고 가족이며 친구, 친지들 모두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압박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회사에선 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갑자기 지방 발령을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전 더 이상 이곳엔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떳떳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제 결정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데 눈물이 절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도 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이렇게까지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표 냈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여보,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했어. 잘했어. 당신 잘한 거야. 가족까지 끌어들이면서 투자하라는 회사가 어딨어. 잘했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남편. 당신 정말 괜찮아? 그래도 갑자기 내가 사표 내고 그만둬 버렸는데. 여보, 난 당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당신은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고 이기적으로 결정한 사람 아닌 거 내가 아니까. 괜찮아. 당신은 어딜 가도 잘할 사람이야.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회사 다녔는지 내가 알잖아.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아내의 든든한 응원에 저는 마음이 많이 놓였죠. 차차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전 오히려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다짐을 처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모였죠.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아시고선 어찌나 저에게 뭐라고 하시던지 듣고 있던 아내가 너무 화가 나 대신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사위 하나 있다는 게 백수? 아이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워 놓고 지금 백수질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럼 이제 뭐 하고 살 건가?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내가 말 안 했어? 그 회사가 이상한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동안 고생한 사이 생각도 안 해?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아이고, 우리 친구 사이들은 의사의 대기업에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데 다들 사위 호강 받으면서 산다더니만 이건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뭘 호강을 받으면서 산대? 엄마 친구 딸 사이가 너무 잘나가지고 딸이 기죽어 산다면서 찌찌거렸던 게 엊그제야. 무슨 또 호강을 받으면서 살아? 으휴, 이거사. 요즘 누가 시부모님한테 쩔쩔매면서 사니? 너 하는 꼴을 보고서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터져서.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오셔서 애들도 봐주시는데 장모님은 가까운 데 살면서도 한 번 저희 애 봐주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파서 쩔쩔 맬 때 장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다고 못 봐준다고 하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선 애 봐주는 값 줄 거냐면서 얼마나 줄 거냐부터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나서야 장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엄만 애들을 봐주려고 장사도 아버지에게만 맡기고 오셔선 내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기도 했었고 아버지도 홀로 장사를 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그런 내색을 전혀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그랬으니 아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저렇게 나오니 너무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이력서도 냈습니다. 대리운전도 뛰고 일용직도 해보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자존심이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날은 유난히 취한 치객 차량을 운전했었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절 비하하더라고요. 야, 야, 너 똑바로 운전 안 해? 어? 그리고 지금 차 안 막히니까 신호 무시하라고. 왜 따박따박 다 멈추고 난리야? 사장님, 그래도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취객은 구둣발을 운전석으로 내밀더니만 제 머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화를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야, 너 겨우 대리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따구로 말을 해? 어?
어떻게 나한테 감히 대들어? 내 말을 거역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천한 직업 가지고 있는 운전수 주제. 너 나한테 혼나볼래? 취객의 이 말을 듣자마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발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을 하니 전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내렸고 그렇게 전 취객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저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어요. 경찰서에선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취객이 절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블랙박스를 발견했고 결국엔 그 사람을 조사를 받아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집에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꾹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한심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아버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회용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일은 잘 구했고?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 좀 해봤다. 아버지, 그냥 요즘에 일용직일 좀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아이고, 그렇게 성실하던 우리 아들인데. 회용아,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족발하는 법 좀 배워서 거기다가 가게 하나 차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아이 애비가 가게는 차려주마. 어떻게 생각해? 네? 족발집이요? 그래. 그래도 여기 지역에선 아버지 식당에 줄 서서 먹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알려줄 테니까 네가 와서 좀 일 배우고 그러는 게 어떻겠냐. 이 애비가 다 알려주마. 그때 정말 아버지의 그 말이 저에겐 한 줄기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 아버지 엄마가 함께 족발 장사를 하시던 걸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잘 배운다면 정말 좋은 일일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힘들 때 뭐라도 좀 배워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흰 한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일엔 아버지 식당으로 가서 일을 배우고 함께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진 이젠 식당을 내도 될 것 같다면서 저에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회용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 거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하면 돼. 네 족발을 분명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손님이 있으면 또 다른 손님 데리고 올 거고 또 온 손님이 다른 손님을 또 데리고 올 거야. 대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항상 친절한 거야. 너한테 욕을 하든 시비를 걸든 넌 가게 주인이니까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절대 그런 사건에 끼어들지 말고 항상 친절하게 해라. 알았지? 전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식당을 열고 운영했습니다. 첫 오픈을 했을 때 아는 저에게 꽃다발 한 송이를 안겨주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제대로 시작하자. 파이팅! 난 당신이 항상 잘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 당신이 정말 열심히 잘 배웠으니까 잘해낼 거야. 화이팅! 아내의 큰 응원을 받으며 전 더 열심히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가끔씩 찾아와 족발을 드시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평소에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셨는데 항상 제 족발집에 오셨을 땐 저에게 끊임없이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이고, 박서방, 족발이 진짜 맛있네. 나 최근에 이렇게 맛있는 족발 먹어본 적이 없어.
아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가? 내가 주변에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사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족발 다른 곳엔 없다고 말일세. 자네 진짜 대박 날 걸세. 그렇게 칭찬을 가득 해주시고선 저에게 가게 운영을 잘하라고 50만 원 봉투도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장인어른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죠. 다만 문제는 장모였습니다. 장모는 처음 딱 오자마자 제 기분을 박 상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창피하게 족발집이 뭐야. 족발집도 뭐 크지도 않고 째까랑 가게 하면서 뭔 돈을 번다고 그래. 우리 딸이 대기업식이나 다니는데 이게 무슨 창피야. 어디 가서 내가 장모라고 하지도 말게. 아이고, 창피해서 정말. 대놓고 제게 창피하다는 장모는 족발을 내놔도 한 번 먹지도 않고 부랴부랴 가게를 나가기만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표정이 정말 못 올 때 왔다는 표정을 짓고 나가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전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족발집을 운영했어요. 그렇지만 가겐 처음에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돈을 못 벌었죠. 처음에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비싼 임대료가 아닌 좀 저렴한 곳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와주는 분들이 항상 제 족발을 칭찬해 주셨어요. 우와, 사장님, 여기 족발 진짜 최고예요. 저 진짜 원래 족발 잘 안 먹는데 여기 거 먹어보고 이것만 먹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 와주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서 자주 찾아오시기도 했죠. 그렇게 금세 단골을 만들었지만 적자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 장모가 한 번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야, 지금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어? 아이고, 꽉꽉 채워도 모자랄 판국에 이 시간에 이렇게도 텅텅 빈다고? 아휴,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게. 자네 때문에 우리 딸 지금 인생 망가지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손주들도 불쌍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이혼하게. 아니,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위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아니, 뭐 내가 못할 말 했나? 우리 딸 저렇게 고생하면서 애 키우고 돈 버는데 능력 없는 사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자네만 없으면 우리 딸 저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네. 어떻게 어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더 이상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가세요. 장모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저에게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면 아내가 없을 때 저에게 슬쩍 이혼 얘기를 던지곤 했어요. 항상 술에 취해서 저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니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도 전 이악 물고 버텼어요. 장모는 비록 제 편이 아니었지만 장인어른과 아내, 거기다가 아버지, 엄마, 동생들까지 모두 절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좌절하던 그 시기에도 아버진 항상 연락을 해오셔서 절 응원해 주셨답니다. 회용아, 네가 아직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은 힘들 수 있어. 처음부터 잘 되는 식당 많지 않어. 대신에 네 족발 맛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니? 희망 잃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잘 될 거야. 그렇게 응원을 받으며 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매출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 족발집이 숨은 족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던 거였어요. SNS에도 올라오고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났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TV에도 출연 섭외가 와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연예인들이 가게로 와서 먹방도 찍으면서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TV에 나왔을 때 저 아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개업했을 때부터 쭉 오던 단골 손님들도 늘 올 때마다 저희에게 파이팅하라며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내가 이 족발에 소주 한 잔이 먹고 싶은데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이거 맞춰가지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할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소주 한 잔은 족발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죠. 여기 앉으시고 제가 오늘은 그냥 소주값만 받을 테니까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사장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또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요. 한 잔 드시고 오늘 기분 좋으시면 그걸로 족발값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대접을 한 것이 또 소문이 나면서 저희 가게엔 정말 손님 대기까지 있을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손님은 나중에 또 다른 손님분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잘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였어요. 어느 날 장모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은 오시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왜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방, 내가 핸드폰으로 가게 나온 거 다 봤어. TV에서도 나오고 말이야. 아이고, 난 자네가 분명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지. 내가 그 방송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나? 여긴 왜 오셨어요? 왜 또 이혼하라고 저한테 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아닐세. 아니야. 내가 자네 족발 맛 좀 보려고 왔네. 하나 내오게. 왜요? 천한 음식 안 드신다면서 한 번은 안 드셨잖아요. 제가 해준 음식은 안 드신다면서요? 아니야. 아이, 그때 내가 좀 그랬지? 아이, 그때 잠깐 내가 미쳤었나 봐. 소자 하나 주게. 내가 먹고 갈 테니까.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절 보며 웃으며 말하는 장모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족발을 내오니 장모는 꾸역꾸역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방, 족발이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네. 세상 이렇게 맛있는 족발은 처음 먹어보네. 그래, 열심히 하고 나 다음에 또 옴세. 그렇게 열심히 드시던 장모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참으로 기가 찼죠. 그러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장모는 또다시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박서방, 그게 있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지금 내가 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은퇴했고 자네가 우리 사이니까 자네 그 족발집 그거 이호 우리한테 좀 내주면 안 되겠는가? 그 이호점만 내주면 내가 진짜로 자네한테 평생을 잘할게. 내가 업고 다닐게. 아니면 자네가 뭐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도 돈 맛 좀 보게 2호점을 차려주면 안 되겠는가? 네? 지금까지 그렇게 저한테 힘들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2호점을 차려달라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그동안 정말 너무 자네한테 잘못했네. 어디 내 뺨이라도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내가 당연히 맞겠네. 정말로 미안하네. 내가 지금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어떻게 안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한 가족이지 않은가? 그냥 돌아가세요. 일단 생각해 볼 테니까 돌아가시라고요. 그때 당시 가게 안엔 손님들로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무작정 제 팔을 잡고선 본인 얘기만 하는 장모를 보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안 된다고 할까 싶다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안 갈 것 같은 기세라 그냥 둘러대며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 장모라는 사람이 진짜 김칫국을 잔뜩 들이켰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장모가 갑자기 절 찾아오더니 황당한 소리를 내뱉더군요. 박서방, 박서방, 있잖나? 나 가게 알아보고 왔네. 마침 목 좋은 곳에 가게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 지금 그거 계약하고 왔어.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이니까 딱 가격도 적당하지 않은가. 잔금은 3주 뒤에 치르기로 했네. 네? 가게 계약이라뇨? 아유, 2호점 말일세. 3주 뒤에 잔금 치르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나 족발 그거 만드는 거 있잖아. 그 레시피랑 이런 거 좀 알려줘. 아유, 배고파라. 내가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아나? 배고프네. 일단 자세한 건 이따가 얘기하고 우선은 나 족발 소자 하나 주게.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만 너무 배고파 죽겠어. 얼른 가져다 줘. 한마디 상의도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을 혼자서 멋대로 결정하고 가게까지 계약을 했다는 말에 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족발을 달라는 말에 전 군말 없이 족발을 내드렸죠. 그랬더니 장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박서방,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해? 상추도 좀 더 주고. 그래, 고추하고 마늘도 좀 주고 해야지. 이거 고추하고 마늘 넉넉하게 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추하고 마늘이 맛있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장모를 보고서 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접에다가 마늘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장모 앞에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만 장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마늘을 대접에다가 가득 쌓아서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고추는 왜 안 줘? 마늘 먹고 사람 되시라고요. 뭐? 지금 자네 뭐라고 그랬는가? 못 들으셨어요? 마늘 먹고 사람 되시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십니까?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그거 많이 드세요. 저한테 그동안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죠? 저 그거 다른 방법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족발 값은 안 내셔도 되세요. 그 족발이 제가 사이로서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음식이니까요. 뭐, 마지막?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오늘부터 저 사위 반납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사위 안 할 테니까 그 족발 다 드시면 오늘부로 저랑 장모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드시고 돌아가세요. 제발 마늘 많이 드시고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장모라는 분이, 어른이시라는 분이 배울 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인연을 끊는다니.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이혼하란 소린 그냥 내가 해본 소리였다니까. 농담이었어, 농담. 그래요? 근데 전 진심입니다. 농담 아니고 진심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위 반납할 테니까 그거 먹고 돌아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면서 나가지도 않고 가게 안에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평소엔 9시까지 운영하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8시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음날 전 일주일에 한 번 가게 문을 닫고 쉬었는데 그날이 바로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집 문을 탕탕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나가보니
장모가 술에 잔뜩 취해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빨리 이 문 안 열어? 아,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 뭐 하는 거냐고. 그래. 나 술 좀 먹었다. 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하고 화나서 술 좀 먹었다 이거야. 뭐, 자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뭐? 사위를 반납하겠다고? 그리고 족발집 2호점은 못 넣어주겠다고? 나랑 이제 인연 끊겠다고 했지? 내가 딱 마지막으로 물음새. 그게 정말인가? 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심입니다. 아이고, 진짜 못돼 먹었네. 진짜 못돼 먹었어. 은희야, 너 들었지? 네 남편이 저런 놈이야. 저런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아주 자기 장모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완전히 날 모욕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다고. 아이고, 못 살겠다, 못 살아. 엄마 진짜 너무 힘들다. 딸, 진짜 그냥 이혼해버려라. 엄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너 계속 살 거 아니지? 너 그래도 이 엄마 선택할 거지? 그 와중에 술에 취해 또 이혼을 얘기하는 장모를 보면서 정말 너무도 화가 나 말문이 막히더군요. 조금만 더 지나면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보다 먼저 폭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발, 제발 좀 정신 차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내내 사위한테 상처 줘놓고선 딸한테 이혼하라고 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야? 딸 생각하는 엄마가 맞냐고? 진짜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한테 이혼하라고 하냐고? 저렇게 착한 남편을, 성실한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줘? 딸,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엄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우리 남편한테 그래? 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애 낳았을 때도 엄만 돈돈거리기만 했지. 우리 애를 한 번 봐준 적이라도 있어? 어? 나 취업하고 내내 키우는 값 달라고 한 게 엄마야. 진짜 날 사랑하면 날 진짜 딸로 생각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어? 엄만 날 돈으로만 본 거잖아. 그래서 사위도 돈으로만 본 거야? 어? 그래? 아니야. 아이,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엄마 안 봐. 앞으로 사위 안 하겠다고 남편이 그랬지?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엄마 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더 해봐. 아내의 외침에 장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울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계약금 200만 원 내고 왔단 말이야. 그거 허공에 날린 거잖아. 그럼 계약금이라도 좀 줘라. 계약금이라도. 그걸 누가 계약하라고 했나요? 네? 먼저 김칫국 마시고 계약한 사람이 누군데요? 엄마 돌아가. 제발 좀 돌아가. 나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아버지 오게 해? 어? 아내의 마지막 말에 장모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주섬주섬 챙기면서 집에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장모가 장인어른을 좀 무서워했거든요. 장인어른이 가부장적이면서 보수적인 분이시고 화가 나면 진짜 무서운 분이셨어요. 평소에도 장인어른이 제발 사이 좀 괴롭히지 말라며 몇 번이나 호통을 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척 하더니만 결국엔 장모 멋대로 행동하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어쨌든 장인 얘기를 꺼내니 장모는 두고 보라며 저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장인이 정말 장모를 쥐잡듯이 잡았나 보더라고요. 왜 자식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지, 그래서 그런 꼴을 당한 거라며 화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마시자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정말 자네한텐 할 말이 없네. 이 사람 내가 아주 혼쭐을 냈어. 자네한테 사과하라고 말했으니까 바꿔줄 테니 사과만 들어주게.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우리 남편한테 진짜 엄청 혼났어. 내가 정말 미안하네.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네. 저도 사실 장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용서를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이미 전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장모님 사과를 받아주기 힘듭니다. 아이고, 정말 자네한테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장모는 또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며 울며 사과를 하셨지만 사실 제 상처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전 아직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저희 동생들도 사비를 털어서 절 도와주고 아버지도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그 고마움을 전 지금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지금도 족발집 운영에 진심을 다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족발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부모님도 한 번씩 올라오셔서 너무 잘한다며 절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풀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이혼을 종용했던 장모는 그렇게 집안에서도 무실당하면서 나락을 가고 말았습니다. 아직 용서를 못해 당분간 장모님을 볼 생각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땐 장인어른만 따로 모셔서 음식 대접도 해드리고 생신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항상 덕담을 잊지 않고 해주시죠. 아이고, 박서방 자네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장사하느라 힘들지? 내가 자네 힘들 것 같아서 보약한제 지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쉬어야 몸도 건강하고 그러는 거야. 자네 건강을 제일 먼저 챙겨야지. 한 집안의 가장이니 말이야.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닐세, 우리 딸이랑 자네랑 우리 손주들이랑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해주는 거야. 자네 건강 꼭 잘 챙기고 다님세. 장인어른의 따뜻한 말에 저도 기운이 많이 나곤 한답니다. 아직까지 장물 만나지 않는 것도 장인어른은 다 이해를 잘 해주시고 계세요. 장모 생신은 찾아뵙지도 않고 아내도 따로 챙겨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그냥 이젠 장모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챙기지도 않고 있어요. 이건 다 장모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돈으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까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모는 그렇게 저에게 뿌린 그 못된 행동과 말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왜 저렇게 못되게 굴까 싶을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 게 무섭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든 건 다 되돌려 받는 게 세상 이치니 늘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다 보면 느끼지만 요즘은 참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물가도 너무 오르고 전보다 운영 비용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 장사했을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나 물가가 올랐나 싶은데 그렇다고 음식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참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내리막이 있다면 또 오르막이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힘내시고 버티셔서 꼭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